안녕하십니까. 법과 통하면 행복으로 통한다. 통통 법률화 놀자의 박지훈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법 이야기를 전할 네 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왜 해야 되냐면 오늘부터 새로운 우리 뉴페이스 우리 이지선 기자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소개 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네. 경향신문 정치부의 이지선입니다. 아니 지금 여기 들어보니까 15년 차래요. 저 얼굴은 동안인데 좀 5년 차 정도 될 것 같은데 15년 차의 베테랑 기자라 그러는데 주로 이제 정당, 외교 안보팀이 정치부에서 많이 일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2003년 입사를 해서 정치부에서 10년 넘게 일을 했어요. 그래서 국회를 많이 담당을 했었습니다. 법안, 예산, 그렇죠. 정당 이렇게 담당을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기에 이렇게 같이 합류할 수 있게 된 것 같고요. 방송을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실생활과 밀접한 법안 얘기들을 많이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많은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잘 봤어요. 저희 역할 자체가 실생활 관련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잘 봤습니다. 으쓱으쓱 하고. 네. 법률 용어 같은 것도 많이 좀 아십니까? 사실 저희도 기사를 쓸 때마다 많이 공부를 하는 입장입니다. 접근도 쉽지 않고 법률을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저도 프로그램에 누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누가 될 리도 없을 뿐더러 사실 우리 이 기자님 보니까 든든한데요. 이 기자님 그 관심 분야는 개인적으로는 2014년에 있었던 세월호 참사 발생 전과 후에 철학이 많이 바뀌어서요. 그것에 대해서 철학?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네. 삶에 대한 철학이 바뀐 건가요? 그것도 그렇고요. 국가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과연 무엇인가, 또 재난 후에 이 사회적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상태에서 수습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준 사건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거기에다가 최근에 사회적으로도 안타까운 참사가 많이 일어났잖아요. 제천이요? 네.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일 수 있을까, 이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네. 이게 우리가 참사라고 하면은 네. 이게 나 말고 다른 사람한테 발생하는 일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가 과거에 발생했던 그 참사들을 한번 돌이켜 보면요. 네. 과연 누가 항상 거의 자주 가는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다가 저녁 반찬거리를 사다가 내가 있던 그 백화점이 무너져 내릴 줄 누가 알았겠으며. 그렇죠. 매일 다니는 등굣길, 그 등굣길 버스를 타고 가고 있는데 한강다리를 건너는데 그 다리가 무너질지 과연 누가 알았겠으며. 항상 타고 다니던 지하철에서 볼일 보러 가기 위해서 지하철 타고 있는데 그 지하철에서 화재가 날지 과연 누가 그걸 예상했겠습니까? 그러게요. 네, 맞습니다. 최근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같은 경우나 영흥 낚싯배 침몰 사고 같은 경우도 이런 늘 이용하던 곳에서 삶의 터전에서 발생을 했던 사고였죠. 네. 그렇죠. 더군다나 또 그간 발생했던 사실 화재 사고나 아니면 붕괴, 침몰 사고 같은 경우에 수많은 인명 피해를 낳았잖아요.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막 어떻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막 대책이 막 나오는데 그때뿐인 것 같아요. 왜 진작에 그 전에 왜 예방하지 못했을까 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정말 제대로 된 정비가 이제 필요한 상황인데 그래서 오늘은요. 사회적 참사에 대한 예방과 피해 복구 대책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법을 봐야 됩니까? 오늘은 가장 최근에 발생했던 참사들, 화재들이 있죠. 네. 그래서 이 화재 참사에 대한 것부터 살펴볼 텐데요. 이와 관련해서 소방기본법이라든지 소방시설공사법, 소방청법 등 다양한 법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소방기본법. 소방기본법. 네, 정말 소방기관을 설치하거나 소방대의 활동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화재, 재난, 재해 및 그 밖에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 구급 활동 등을 통해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네.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2003년 5월 29일에 제정된 법이고요. 소방 관련 기본법이라는 거네요. 그렇죠. 네. 다음으로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좀 법이 깁니다. 네. 우리가 이제 약칭 소방시설법이라고 소방시설법. 하는데요. 네. 예, 화재 예방과 관련된 것도 그 안전관리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대해서 규정을 해놓고 있고요. 그리고 소방시설 등의 설치 유지와 소방대사물의 안전관리에 관해서도 필요한 사항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2003년 제정 당시에는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
관리에 관한 법률이었는데요. 몇 차례 개정을 통해서 2015년 현재의 법 이름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끊임없이 발생하는 화물차 터널 화재에 대해서도 조금 살펴보면요. 관련된 법으로는 도로교통법과 그리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들 수가 있어요. 도로교통법은 우리가 그전에도 많이 다뤘었잖아요. 그렇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같은 경우에는 약칭 화물자동차법이라고도 하는데요. 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또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이고요. 1997년 8월 30일에 제정됐습니다. 네. 먼저 이제 국회의 발의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네, 소방기본법은 네. 현재까지 17건이 발의가 됐고요. 네. 그중 7건이 처리되고 10건이 계류 중입니다. 이 계류된 법안 중 대다수는 제천 화재 이후 논란이 됐던 이 소방 활동 방해 금지, 또 소방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 수행 등에 관한 내용의 법안이 많이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방시설법은요. 현재까지 총 8건이 발의가 됐고요. 그중 2건이 처리되고 모두 6건이 계류 중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화물자동차법은 현재까지 총 22건이 발의가 됐고요. 8건이 처리되고 14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약간 처리는 좀 되고 있지만 아직 계류 중인 법안이 상당히 많은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자, 얘기를 좀 나눠야 될 것 같은데요.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따르면 1964년부터 2013년까지 10명 이상 사망한 대형 재난이 276건이나 된다고 지금 합니다. 보니까 계산해 보니까 2달에 한 번꼴로 10명 이상 사망했던 대형 참사들이 일어났다는 건데 우리 여러분 기억나는 참사들 있습니까? 2달에 한 번 꼴이면 네. 너무 자주 발생하네요. 그죠. 저는 아무래도 그 1995년 6월 29일 아, 삼풍- 6월 29, 6.29 날이에요. 네,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날이 잊을 수가 없는데요. 네. 제가 그때 당시에 학교에서 고등학생이었는데 야간 자율학습을 하고 있었는데 막 친구들이 야 뉴스 틀어봐 해서 틀었더니 그 백화점이 무너진 장면이 보도가 돼서 굉장히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아무래도 삼풍백화점은 희생자 수가 가장 많은 그 참사로 기록되고 있죠. 그리고 이후에 이제 이 관련된 사람들이 재판을 받았는데 네. 그때 이제 보도된 것들이 제가 굉장히 화가 나고 아쉬웠던 점이 당시에 그 사고가 발생한 날 그 아파트 내에서 그 임원진들이 회의를 하고 있다가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자기들만 빠져나온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빠져나오면서 거기에 있는 그 손님들한테, 손님들에게 네. 그 대피하라는 안내 방송만 해도 이 정도의 그 희생자는 안 났을 텐데 그것만 생각하면 너무 화도 나고 너무 안타깝고 잊지 못할 참사입니다. 뭐 저도 기억이 나죠. 대학 다닐 때인데 이게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그런 장면처럼 깜짝같이 이렇게 사라지는 모습이 아직 기억이 나는데 그때 사망자 수가 502명이라 그러고요. 900명 이상 다친 말도 안 되는 사고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네, 특히 네. 부실 설계, 부실 시공이 붕괴 원인으로 꼽혀가지고 많은 이들을 분노하게 했고요. 그렇죠. 아까 임 변호사님께서 잠깐 말씀하신 대로 이미 사고 며칠 전부터 벽면에 균열이 생기는 등 붕괴 조짐이 있었는데도 경영진들이 이를 좀 무시하고 영업을 좀 계속했기 소리 나고 때문에 했다 그러거든요. 네. 도덕적으로도 좀 많이 지탄을 받았던 것 네. 같습니다. 이 사회적으로 충격적이었고 또 아무래도 희생자도 많았던 만큼 이 삼풍백화점 붕괴를 계기로 바뀐 게 많습니다. 그렇죠. 그해 7월에 재난관리법이 제정이 됐고요. 건설에 관한 걸로는 건축법, 또 건설업법, 그리고 건설기술관리법 등이 개정이 됐는데요. 부실 공사를 막기 위해서 건축 그리고 건설 관련 사고의 유형이 이제 정리가 됐고요. 네. 관련자들의 책임이 크게 강화가 됐습니다. 그렇죠. 아까 임 변호사님이 잠깐 말씀해 주신 대로 1,500여 명의 사람들을 그냥 그 무너지는 건물 속에 남겨두고 도망친 경영진이 있었어요. 그런데 살인죄가 적용이 되지가 않았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인허가 관련돼서 비리가 굉장히 많이 드러났는데 역시 다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아서 좀 공감하기 어려운 내용인 것 같아요. 뭐 업무상 집행- 과실치사 예. 됐어요. 업무상 과실치사 집행유예 받았죠 많은 예, 제 분들이. 기억에는 그런 것 그래서 같아요. 뭐 법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 사고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8달 전에 또 깜짝 놀랄 일이 있었죠. 그날 성수대교가 한강 다리가 이렇게 끊어진다. 상상도 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저도 그 당시 아마 생방송으로 본 것 같아요. 이 말이 되나 싶을 정도로 그 다리가 무너진다는 게요. 정말 다리가 이게 지금 6.25 때나 무너지지 이게 그러니까요. 지금 지금 상상도 못하죠. 올림픽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올림픽을 치른 나라에서 그 그렇죠. 도시에서 한강 다리가 무너지는 게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하지만 맞습니다. 그 상상도 못할 일이 1994년 10월 21일 당시에 성수동과 압구정동을 연결하는 성수대교가 붕괴가 됐습니다. 네. 그때
이때가 이제 등굣길, 출근길이었는데 당시에 32명이 숨지고 17명이 부상을 당했죠. 이게 당시에 한강으로 이제 추락을 해가지고 사망했던 여고생들이 아마 임방울 변호사랑 나이도 비슷했지 않을까. 그렇죠. 저도 이때 고등학교 1학년. 만약 지금까지 이제 이런 사고가 없었다면 지금 이렇게 같이 있었을 건데 상당히 안타깝기도 한데요. 이 사고는 왜 어떻게 일어난 건가요? 생각만 하면 네. 또다시 또 화가 나는데요. 화내도 됩니다. 저도 네. 이때 교실에서 이제 친구들과 같이 고등학생이겠네. 전 중학생이었어요. 중학생이니까. 네. 근데 이 사고 역시 부실공사, 부실감사가 네. 문제로 지적됐고요. 오죽하면 지금의 성수대교가 당시 무너진 부분을 좀 보완해서 다시 지은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 건설할 정도였다고 하니까 다리 상태가 정말 말이 안 상당히 해요. 엉망이었다는 거잖아요. 부실공사, 부실감사. 네. 그리고 또 진짜 안타까운 게 사고 직후에 신고가 접수가 됐는데 구조대가 1시간, 2시간 지나서 도착을 했던 것도 문제였고요. 네. 그리고 사고 직전에 사실은 다리를 건넜던 사람들이 조금은 이상한 기운을 감지하고 신고를 했었어요. 근데 그걸 그냥 가볍게 넘기고 그냥 그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붕괴가 됐고 그렇죠.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하게 된 거죠. 이 사고를 계기로 네. 전국 시설물 안전을 관리하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생겼고요. 시설물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또 제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엄청난 붕괴 사고들이 일어나가지고 건축이라든지 시공 부실 같은 거 여러 측면에서 살펴보기 때문에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런 붕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나요? 아유,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거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4년도 안 됐어요. 2014년 2월 17일에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마우나 리조트 붕괴 사고가 또 발생을 했습니다. 21세기예요. 당시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그 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그 강당의 지붕이 무너져 네. 내려서요. 대학생과 그 직원 등 10명이 사망했고요. 204명이 다치는 매우 안타까운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붕괴 사고죠. 예. 네, 이 사고 이후에 또다시 체육시설 안전관리 문제가 대두됐고요. 문화체육관광부가 2015년에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을 했습니다. 네. 또 2016년에는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는데요. 이게 시행 첫 해, 그러니까 1년을 맞아서 2017년 9월까지 조사를 해봤더니 체육시설 정기 안전 점검이 이뤄진 시설이 33.9%에 불과했고요. 이마저도 법에는 2번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죠. 1회에 그쳐서 체육시설 정기 안전 점검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참 있습니다. 문제가 돼요. 안전은 정말 지나쳐도 되는데 왜 지나치게 하지 않는지 이렇게 불감증이 있는지 문제가 되는데 이 지진 얘기도 했었고 이 붕괴 부분은 누가 뭐래도 인재잖아요. 붕괴가 뭐 가만히 있는 건물이 붕괴되는 말이 되나요? 요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하고요. 먼저 화재도 최근에 또 큰 사고가 일어났는데 화재 관련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화재 사고는 어떤 게 있었나요? 아무래도 이 모두가 기억하는 네. 가장 큰 사고는 이 대구 지하철 화재 있었잖아요. 2003년 2월 18일에 발생을 했어요. 저도 이게 생생하게 기억이 네. 나는데 당시 승객 192명이 사망을 했고요. 그리고 148명이 다쳤는데 이게 가장 화가 났던 부분이 승객들의 생명을 책임져야 할 기관사가 안내 방송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스터키를 뽑아서 자기 혼자 도망갔다. 네. 너무 화가 나죠. 피해를 키운 또 다른 원인들도 있었는데요. 화재가 처음 발생을 했을 때 보고가 잘 되지 않았고 또 그 지하철의 주요 자재들 있죠. 자재들이 가연성 제품이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진압이나 구조를 위한 소방 장비도 많이 부족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렇죠. 뭐 대구 쪽에 제가 살던 곳이라 가지고 대구에 지하철 관련돼서 폭발 사고도 일어났고 또 지하철 화재 사고도 일어나고 그래서 지하철 타는 게 좀 두려울 정도로 대구 시민들은 그런 마음도 가지고 있는데 그때도 그랬지만 가연성 물질이라고 그럽니다. 네. 이게 가연성 물질은 돈을 좀 싸게 하려고 잘 탈 수 있는 그런 물질을 쓰다 보니까 오히려 불이 나면 이게 불쏘시개 역할을 해버려요. 그렇죠. 정말 문제가 되는 거죠. 불에 잘 붙는 소재니까요. 네. 그 최근에 발생한 그 제천 찜질방 그렇죠. 화재도 이 가연성 단열재인 드라이비트가 화재 피해를 키우는데 그 주 요인으로 지적이 됐는데요. 네. 실제 화재가 발생하면은 불에 타서 화상을 입어서 사망을 하는 경우보다 그 유독가스에 질식돼서 사망하는 경우가 지금도 대부분 그렇죠. 많잖아요. 네. 제가 중학교 때 저희 반이 그 도서관 옆에 있었어요. 네. 저희 교실이. 근데 도서관에서
작은 불이 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도서관을 지나서 대피를 해야 됐는데 그 도서관이라고 해봤자 저희가 지나는 복도 공간이 한 3, 4m밖에 안 됐던 기억이 나요. 뭐 길어야 5m겠죠? 근데 거기를 지나는데 위에가 까만 이 연기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가 4, 5m 지나 나오면서도 그 극도의 그 공포감은 네, 그리고 그 가스가 정말 독했어요. 그런 뉴스 볼 때마다 그 기억이 생생해서 이거의 무서움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네. 2008년에 일어난 이천 냉동창고 화재 다 기억하실 네, 텐데요. 기억합니다. 40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이 사고 이후에 이 건축 법령이 개정돼서 난연, 그러니까 불붙어도 연소 잘 안 되는 난연 자재 사용 대상에 창고도 포함이 됐다고 하고요. 또 130여 명의 사상자를 냈던 2015년 의정부 아파트 화재도 기억하실 텐데 그 이후에 이제 외벽 마감 재료에 대한 기준도 개정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그 제천 스포츠센터 네. 화재 이후에는 또 뭘 개정할까? 이게 딱 사고 이후에 개정하고 사고 이후에 바쁘고 이렇게 사고가 날 때마다 땜질식 대처를 했기 때문에 이런 참사가 벌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안타까워요. 듭니다. 의정부 아파트 사고 이후에 이제 드라이비트 공법 좀 못 쓰도록 네. 2015년 이후 6층 이상의 건물에 적용을 시켰어요. 네. 2015년 그 전에 졌던 거는 적용이 안 받고 6층 미만은 또 적용 안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런 말 있죠. 소 잃고 양간을 계속 고쳐요. 소는 소가 다 나가 버렸어. 계속 고치고 있는데 요번에 제천이 사고 또 뭘 고쳐야 됩니까? 진짜 먼저 일단은 피해액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볼까요? 피해 규모. 이 제천 찜질방 사건 같은 경우에요. 사실 이 찜질방 건물은 지하 1층부터 지상 9층까지의 건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아무래도 1층 주차장에서 발화된 걸로 이제 첫 번째 발화 원인은 이제 추정이 추정을 되죠. 하고 예. 있잖아요. 화재 당시에 사실 건물 위로 연기가 올라갔는데 이게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다시 밑으로 역류를 해서 건물 내 희생자들이 아마도 대부분 집단 질식사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네.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29명이 사망하고 29명이 부상을 당했죠. 실제로 여성 피해자가 가장 제일 많았잖아요. 많죠. 그 실제로 가장 많은 사상자가 발견됐던 2층의 여자 사우나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 큰 화염이 없었던 걸로 드러났거든요. 연기만 꽉 차 있었던 거였는데 다시 말해서 배연창이 제대로 이제 작동이 됐더라면 비상구가 제대로 확보가 됐더라면 피해를 많이 줄일 수 있었겠죠. 네. 미국의 한 책에서 소개된 하인리히 법칙이라는 게 있대요. 그 법칙에 의하면 그 대형 사고 한 건이 발생하기 전에 29건의 중소형 사고와 네. 300가지의 전조 증상이 반드시 전제된다 이런 법칙인데요. 이 제천 찜질방 화재도 대형 사고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것도 평온하다가 아무 문제 없다가 갑자기 화재가 나서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는 이런 그런 우연한 사고가 아니었고 그 앞에 분명히 이렇게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직접적인 간접적인 원인들이 있었다라고 하인리히의 볼 수 없습니다. 법칙. 네. 네, 지금 말씀해주신 그런 전조 증상이랄지 원인 같은 거 큼지막한 것만 뽑아봐도 대략 한 10가지 정도 되던데요. 앞서 이제 양윤성 기자께서 말씀해주신 첫 번째로 제가 짚을 것은 폐쇄된 비상구인데 2층 여자 사우나에서 굉장히 많은 사망자가 났다고 했잖아요. 이게 비상구가 꽉 막혀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만 한 20명의 사망자가 발견됐다고 하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그 비상구 문만 열었으면 나오면 8초 걸리더라고요. 너무나 안타깝다. 그 문이 잠겨 있었고 그 비상문을 알던 직원이 그 당시에 다 퇴사를 했다 그러고 또 그리고 이제 문제는 비상구를 찾다 하더라도 그게 닫혀 있든지 짐들어 막혀 있었죠. 이런 맞아요. 것들이 문제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 소규모 다중 이용 업소도 백화점이나 영화관처럼 우리가 가면 정기적으로 이제 비상구 위치를 알려주잖아요. 그런 시스템이 좀 필요하고 또 화재가 나거나 이런 비상 상황 때 대피 요령을 안내하는 것도 사실은 좀 시급한 것 같아요. 네. 우리의 이기적인 시민 의식도 이제 화재를 키운 요인이었다는 게 좀 마음이 아팠는데요. 발화 지점이 1층 주차장으로 보인다고 아까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1층 주차장이면 불을 좀 쉽게 끌 수 있고 빨리 불을 또 진압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았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6m의 폭의 진입로가 워낙에 좁았고 또 불법 주정차가 워낙에 심해서 굴절 사다리차 같은 이제 실질적인 구조 활동을 해야 하는 작업 차량들이 진입할 수 없게끔 그래서 500m를 실제로 우회해서 진입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을 했던 거죠. 이게 소방도잖아. 소방차가 가라고 만든 도로가 소방도로거든요. 거기 앞에 주정차가 되어 있었으니까 이게 통상 화재 때는 초기 진압하고 인명을 구할 수 있는 게 그 빨리 구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불법 주정 때문에 이게 안 된다는 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네.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이 행정안전부에 따르면요. 우리나라 운전자 10명 중에 무려 8명이 네. 불법 주차 경험이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심지어 우리 앞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이 제천 찜질방 화재가 이렇게 커진 이유는 불법 주차된 차들 때문에 소방대가 출동이 늦었다라고 그렇죠. 언론에서 엄청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사고가 발생한 다음 날 기자가 가봤더니 불법 주차 그대로 돼 있는 거예요. 하하. 이게 정말 얼마나 안전 불감증이 제대로 돼 있으면 지금 화재가 난 그 지역에 또 불법 주차를 하겠습니까? 대단하네요. 소방차의 출동을 더디게 하는 원인 중에 3이라고 하던데 해외는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이 영국에서는 네. 화재와 구출 서비스법이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소방관은 차량 소유주의 동의 없이도 차를 부수거나 옮길 수 있고요. 부숴? 네, 그래 부숴야 돼 그냥. 가능합니다, 밀어버려야 법적으로. 돼요. 밀어 뿌려야 돼 그냥. 그 실제 미국 보스턴에서 화재 진압 현장에서 소방관들이 소화전 앞에 불법 네. 주차됐던 고급 차량의 이 창문을 조수석하고 이 운전석을 양쪽을 깨더라고요. 그리고 호수를 연결하는 그런 장면을 맞아, 보기도 맞아. 했습니다. 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불법 주차를 할 경우에 장소별로 벌점을 부과를 하는데 벌점이 7점이 되면 면허가 그냥 취소됩니다. 운전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벌금도 13만 원부터 16만 원까지로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높아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불법 주차 적발되면 그 벌점이 없고 벌점도 없고. 벌점이 없고 4만 원 내외의 범칙금만 내면 되죠. 좀 약하다. 너무 약한데 그때 우리나라도 처벌 근거는 있긴 합니다. 도로교통법에 그런 규정이 있는데 소방차 등의 그 긴급 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하게 되면 긴급 차량에 지장을 주면 20만 원이고 소화전 이내 5m 이내에 주차를 하게 되면 무려 4에서 5만 원에 가까이. 무려. 그러니까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마저도 대부분 계도나 주의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어서요. 외국은 이 소방차가 구조를 위해서 이제 차량을 훼손을 하거나 뭐 하더라도 이제 차주가 보상을 받기는커녕 뭐 벌금까지 물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이거랑 비교했을 때는 뭐 우리나라는 정말 관대한 그렇죠. 것 같아요. 네. 이 좀 더 강한 좀 제재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우리도 지금 해결책을 논의하고 있죠. 네, 그래서 발의된 법안이 있습니다. 지금 현행법상 모든 주정차 금지 구역에서 부과되는 범칙금 과태료가 동일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주차 정차를 할 수 없습니다라고 지정된 곳에 만약에 주차나 정차를 할 경우 과태료나 네. 범칙금이 동일해요. 장소에 상관없이. 그런데 그 주정차 금지 구역 중에서도 정말 여긴 절대 안 되는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가정시설? 사고 유발 가능성이 높은 네. 도로의 모퉁이라든지 그렇죠. 대중교통의 정류지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야기했던 소방 관련 시설의 주변 구역 이런 데는 주정차 금지 구역 중에서도 주정차 특별 금지 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여기다가 만약에 불법으로 주정차를 했다 그러면 처벌 수준을 확 높이자 네. 라는 내용으로 작년 3월 10일 김영춘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제가 세부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요. 벌금이나 뭐 과태료를 2배 이상 더 부과하자. 그 내용이고 주정차 특별금지구역을 지정하고 이 처벌을 좀 높이자라는 건데 이게 좀 해결될까요? 전 2배 또 낼 것 같은데. 이게 얼마 전에 왜 해돋이 보러 새해 강릉 경포대 오셨어요? 소방서 앞에 그 대낮더라니까. 사고 앞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안전 불감증이 꼭 사고가 나야만 개선이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2배 이상 가중하여 부과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은 기본 중에 기본 유인책이 그렇죠. 아닐까 싶고요. 이거는 본인이 먼저 안전에 위협이 되는 행동이라는 것을 깨닫고 좀 행동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담배값 2배 올려도 뭐 그대로잖아요. 네, 뭐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이게 좀 더 어떤 강력한 처벌이라든지 아니면 차를 뺏어버린. 괜찮아요. 괜찮아요? 제 마음대로 그냥 던졌는데 차를 뺏어버려. 그대로 견인해서 그냥 시청에 가져가 버려.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환수한 국가를 환수하는 거.
일단은 불법 주차한 차량에 대한 견인에 대한 법안도 지금 있죠. 네, 주차 위반에 대한 조치를 네. 할 때 우선 차의 운전자 등에게 연락을 해서 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근데 만약에 연락이 되지 않거나 아니면 연락을 받고도 차를 이동하지 않는 경우, 그럴 때는 그냥 견인을 할 수 있도록 견인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고요. 2016년 11월 30일에 김관영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네. 네, 이 밖에도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을 조응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게 있고요. 구조활동 중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소방관들의 좀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국가가 소송 대행인이 되자, 이런 내용으로 소병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도 있습니다. 이게 소방차 주차구역 의무화, 이거 지난 19대 국회에서부터 계속 논의된 내용인데 입주민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 무슨 소방차까지 필요하냐. 그래서 결국은 폐기된 상황이죠. 네, 그래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사이에 2015년 의정부 아파트에서도 불이 나서 13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을 하기도 했습니다. 진입로의 불법 주차 때문에 화재 진압이 늦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소방관들의 적극적 구조 활동을 위해서 소병훈 의원의 법안도 꼭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소방차를 가로막은 주차 차량을 소방관들이 옮길 수 있게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동 방식이나 아니면 파손될 경우에 이걸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차량을 옮기다가 차량에서 흠집이 났다, 뭐 이런 경우에 그러면 주인이 수리비 달라고 하면 이거는 그걸 진짜 이동시켰던 소방관이 물어줘야 되는 이런 형국인데요. 만약에 지금 불을 꺼야 되는 상황에 거기에 차가 뭐 5억짜리 슈퍼카가 딱 있어. 네. 그런데 이거 자칫 잘못 옮겨서 조금이라도 기스가 나면 여기에 대한 수리비를 내가 부담해야 돼. 이러면 그 과연 누가 선뜻 나설 수 있을까요? 저라면 못합니다. 저라면 못해요. 이 소방관들한테 그런 좀 그러니까 소방관들이 이 불을 꺼야 되긴 하지만은 멈칫거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소방관들한테 진짜 불법 주차를 못 막는다. 이거 정도의 면책권을 좀 줘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달에 보니까 소방기본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올해 6월 27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형사 책임만 딱 면제가 됐어요. 손괴죄나 이런 거. 이게 민사 책임까지 좀 면제를 좀 해주고 좀 부수면 어떠노? 그러고 불났는데 뭐 조심히 들어서 뭐 합니까? 그냥 저는 그런 마음이 좀 저는 듭니다. 지금 갑자기 네. 든 생각인데 민사 책임도 면제를 해주면 알 거 아니에요. 야, 이거 내가 불법 주차 잘못하다가 네. 이거 내 차가 망가져도 난 하나도 보상을 못 받는구나. 받는구나. 절대 불법 네. 주차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맞습니다. 더 들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법안들 되게 관심이 많이 가고 있지만 이 다수의 법안이 있음에도 이게 쟁점이 안 돼가지고 그동안 굉장히 계류 중에 오래 남아있는 상태였고요. 이번 사건을 좀 계기로 해서 여야가 법안 처리에 박차를 가하겠다, 이런 의지를 내비치기는 했습니다. 이게 과연 실제로 이어질지 좀 하루빨리 법적 정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하나 만들죠. 이 소방기본법이나 뭐 소방시설법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은 손괴할 수 있다를 하지 말고 손괴하여야 한다. 해야 한다. 반드시. 화재 진압이 미라 너무 강하나요? 화재 진압 등 필요한 상황이라면 손괴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규정을 또 만들어 놓고 음. 김영춘 의원이 발의했던 2배라고 그랬잖아요. 저는 10배 정도. 그러니까요. 100배. 확 올려야 돼요. 우리 저기 지하철 같은 거 무단 탑승하면 뭐 상당히 30배인가 많이 물잖아요. 네. 잘 없잖아요. 그거 맨 처럼 그것처럼 좀 가중하게 좀 무는 것도 명확하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거기에 그런 구조 활동이 방해가 된 경우, 이번에 그 제천 방해됐잖아요. 사진에 방해가 네. 된 경우에는 그냥 막 100배, 100배, 1000배. 1000배. 여당에서 실제로 이 차량 불법 주장차 차량에 대해서 네. 손괴를 했을 때 네. 면제해주는 그런 것들, 그런 법안을 만들겠다고 실제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네. 법안이 곧 정책위 차원에서 발의가 될 것으로 보이니까 앞서 소개해드렸던 이 법안들과 병행해서 심사를 하다 보면 더 좋은 법안으로 탄생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해 봅니다. 근데 이제 이번 사고로 사실 소방의 그 열악한 시설들도 드러났어요. 그렇죠. 이 제천 소방소가 보유한 고가사다리랑 굴절차가 이게 이 고가사다리 차랑 굴절차가 이 고층 건물 화재 진압할 때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이 차가 한 대씩밖에 없었대요. 아하. 뿐만 아니라
이번 화재 때 그 근무 구조 요원 4명이 뒤늦게 왔거든요. 뒤늦게 온 이유가 고드름 제거 작업을 하러 가느냐고 4명은 또 늦게 와서 이런 인력 부족난까지 총체적인 문제. 이게 소방 공무원이 지방 공무원으로 돼 있잖아요. 그것도 그렇죠. 사실 문제고 지방 자치단체마다 복불복 같아요. 맞아요.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고 또 구조도 마찬가지고 지금 시민하고 소방관 문제를 살펴봤는데 건축법에 대한 문제는 없나요? 건축법상의 문제도 네. 있더라고요. 사고의 피해를 키운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엘리베이터로 지목이 됐는데요. 엘리베이터가 이제 유독가스를 확산시키는 통로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 재현 설비를 갖춘 비상 엘리베이터 설치가 의무예요. 근데 이 규정은 높이가 31m 이상인 건물에만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면 제천 찜질방 건물 같은 경우에는 높이가 어느 정도였냐 보면 31m가 넘어요. 조금 31.75m예요. 적용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문제는 이게 이 건물이 2011년에 준공이 됐기 아. 때문에 이 설치 규정을 적용받지 못했던 거죠. 네, 이야. 엘리베이터도 엘리베이터고 외벽 마감재도 이 건축법상에 불에 잘 타지 않는 자재를 써야 했는데요. 이 건물은 또 그 규제도 피해갔어요. 이야. 이 조항이 신설된 게 2009년 12월 19일 그 후 1년 후에 시행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이게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소유주가 제천시청에 이 건축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시점은 2010년 7월 29일이었다고 하니까 몇 달 상관으로 이게 적용이 되지 않게 된 이 뭐 거죠. 하나하나가 지금 바뀔 때마다 계속 통일되지 않고 조금씩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피해 나간 게 아닌가 안타까운 사고인데요. 이 사고에서 제천 사고에서 소방 안전 점검은 문제가 없었나요? 이 제천 찜질방 건물은요 화재 발생 4개월 전까지 이 자격증을 소지한 이 건물 소유주의 아들이 자체적으로 점검을 했다고 해요. 아들이요? 뭐 불법은 아니에요. 그렇죠. 아들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이게 소방관이나 어떤 전문 업체처럼 꼼꼼한 점검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웠겠죠. 또 화재가 발생하기 전에 마지막 점검 같은 경우에는요, 건물주가 이제 외부 업체에다 의뢰를 해서 이제 정확하게 진행을 한 것 같은데요. 그때 누수, 또 방화 셔터 작동 불량 같은 이제 치명적인 결함이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근데 소방서의 점검 결과가 통보가 되기 전에 이런 사고가 발생을 한 거죠. 참 아쉽습니다. 이 제천의 찜질방 사고를 계기로 전국 전수조사를 지금 정부에서 했다고 하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서울시 목욕장에만 330건의 위반 사항이 나왔답니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가슴이 철렁한데 어쨌든 제2의 제3의 제천 같은 참사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요. 이런 외부 요소들, 약간의 잘못된 내부 요소, 외부 요소 꼼꼼하게 점검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안전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참사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화재 말고 또 좀 불안하거나 사고 위험성이 높은 곳이 어딜까요? 저는 아무래도 하루 중에 가장 많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법정 네. 매일매일 도로에서 보내는 시간이 꽤 많은 것 같아요. 도로죠, 그렇죠. 저는 운전을 이제 하고 다니니까 하루에 한 3시간 정도는 평균적으로 도로에서 보내지 않나 싶은데 운전하다 보면 가끔씩 이제 불안할 때 있거든요. 네. 무슨 일 나지 않을까. 네. 도로에서 사고가 높죠. 운전 얘기가 나와서 말씀인데요. 네. 요즘 제가 사회적 참사에 관심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찾아봤더니 지난달, 그러니까 12월에만 5건의 터널 화재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맞아요. 네. 이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게 불과 2달 전입니다. 창원에서 작년 11월인가요? 창원에서 터널을 나오다가 이 차량이 이제 전소가 불이 나가지고 10대가 전소가 되고 10명의 사상자가 났다. 맞아요. 이 비슷한 사고가 지금 많죠. 네, 맞습니다. 네. 참 안타깝죠. 근데 더군다나 아까 말씀하신 네. 그 5건의 사고 중에요. 2건은 승용차 화재였지만 3건이 이 창원터널 사고처럼 화물차 화재로 발생을 네. 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화물차 화재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좀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여론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고가 워낙에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도로에서 화물차가 보이면 일단은 피하고 봅니다. 차선을 많이 변경을 해서 무리해서라도 멀리 떨어지도록 노력을 하는데요. 맞아요. 저도 그래요. 저희 네. 남편 같은 경우에 되게 그런 거에 이렇게 좀 민감해요. 저는 좀 둔감하고 그래서 네. 저한테 맨날 운전할 때 뭐 앞뒤로 화물차 있으면 꼭 피해가고 그래서 그게 하도 세뇌당하니까 저도 본능적으로 이제는 화물차가 이렇게 있으면 저도 피하게 되더라고요. 네. 네. 저는 실제로 경험이 있는데요. 터널이었어요. 이렇게 아슬아슬할 정도로 짐을 가득 싣고 가다가 네. 짐이 떨어지고 그게 실제로 통행에, 그러니까
그 와. 떨어진 것 자체로도 이제 뭐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겠지만 통행에 지장을 줘가지고 제가 도로공사에 전화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어느 터널에서 이게 떨어졌으니까 좀 치워달라고. 그래서 저는 제가 제 차가 지금 없는 상황인데 화물차를 구입할까 생각이 들어요. 다 피해 다니니까. 저를 좀 그 정도로 사실은 뭐 제가 웃자고 하는 소리고 그 정도로 화물차 사고들이 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이번에 그 창원 사고 같은 경우도 브레이크 오일이 지금 파손돼 가지고 제동력을 상실해서 사고가 됐다고 하지만 큰 참사로 이어진 거는 과적이 원인이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짐을 너무 많이 실어놓고 그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문제라면서요. 맞습니다. 이 운전차가 몰던 차가 5톤 화물 트럭이었는데요. 기름통을 싣고 가고 있었어요. 이 기름통이 이 5톤 화물 차량에 몇 개가 실려 있었느냐. 네. 자그마치 196개의 이야. 그 기름통이 실려 있었다고 합니다. 이 뚜껑이 없는 적재함에도 불구하고 이 드럼통을 뭐 덮거나 아니면은 묶는 등의 이런 그 고정 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는 피해가 이 통들이 다 나왔잖아요. 네.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었죠. 아니 어떻게 기름통을 근데 고정도 하지 않으시고 그러게요. 이렇게 용감하게 운전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처음 사고가 발생한 경위는요. 트럭이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으면서 기름통이 폭발을 한 겁니다. 그때 충격으로 가득한 기름통이 이제 다 쏟아져 나오면서 도로에 떨어졌는데요. 맞은편 차량에서도 불이 옮겨 붙으면서 차량 무려 10대나 전소가 된 겁니다. 이게 도로교통법에 조항이 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39조 사항에 따르면 모든 운전자가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 사람 보면 이거 고박이라 그러죠. 제대로 이게 적재를 안 하지 않았나. 그래서 사고가 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2016년 도로교통법 위반 고속도로 과적 차량 고발 건수와 단속 건수의 합계를 보면 36,812건이에요. 하루 평균 100건 정도가 이제 위반이 발생한다라고 보면 되죠. 상당합니다. 네, 이 과적 화물차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달리는 흉기와도 같은데 단속도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또 운전하는 사람도 이 부분에 좀 경각심을 덜 갖는 것 같아요. 얼마 전 그 몇 년 전인데요. 교통안전공단이 조사를 했는데 이 과적 화물차가 제가 보니까 뭐 물건을 잘 고정을 해도 네. 고박을 해도 많이 실으면 제동거리에서 벌써 차이가 확 납니다. 그렇죠. 그 정량으로 적재했을 경우와 비교를 해보니까요. 시속 60km에서 제동거리는 마른 노면에서는 36.6%, 젖은 노면에서는 34.8% 제동거리가 늘어나는 걸로 무거우니까 느껴졌어요. 가속도가 붙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끽 밟아도 한참 더 갔다가 풀려간다는 거죠. 그때서야 멈추니까 네. 아무래도 이거는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네, 이 자료를 보니까 화물차에 의한 그 사망 건수가 하루 평균 3명입니다. 아유. 이렇게 이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불구하고 과적 화물차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결국은 다 돈 때문인데요. 돈요. 예, 생계를 위해 더 자주 또 더 멀리 날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화물차 운송사업 면허를 가진 운수회사에 개인 소유 차량을 등록해서 일감을 받아서 처리하고 보수를 받는 지입제라는 시스템이 있는데요. 지입차. 네, 지입제 같은 이 화물 운전자 등은 법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놓여 있고 또 대부분의 운임이 낮게 설정이 돼 있고 그마저도 다단계 하청 구조상 여기저기 다 떼고서 남는 손해 진짜 쥐는 건 적다고 해요. 지입제가 문제가 많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럴 때마다 이제 대안으로 나오는 게 네. 표준 운임제예요. 차량의 종류나 운행 거리 등에 비례해서 최소한의 운임 기준을 국가가 정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이 표준 운임제는 사실 2009년부터 법 제한 논의가 계속돼 왔지만 아직 현재까지 도입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화물차 표준 운임제 관련해서 지금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이 있죠. 법안이 있어요. 네. 2016년 11월 4일에 최인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내용에 표준 운임제도 도입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외에 위수탁차주의 보호 방안 마련 그리고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개정 등 이 현행 제도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그런 내용으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게 표준 운임제가 도입되면 뭐 과적이라든지 또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또 반대 측면에서는
화물 업 자체가 많이 위축될 수 있다라는 또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실질적으로 표준 운임제가 실질적인 소득으로 보장이 되지 않는다면 이게 현실화될 수 있을까? 임금이 실질적으로 필요성이 돼야 있을까? 된다 이 말이죠, 그렇죠? 네, 네. 그렇죠. 그리고 또 회사에서 이걸 정말 지켜줘야 이게 실효성이 있는 건데 네. 결국에는 이렇게 과적하는 게 돈 때문이잖아요. 이렇게 법이 있어도 편법으로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무언가 꼼수가 나타나면 아무래도 그 운전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편법을 또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처해지기 때문에 단속이 강화돼야 돼요. 단속이 필요하다. 네. 네. 자, 시각을 좀 바꾸어 봤어요. 처벌을 강화하자는 의견인데 이건 또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그 과적 행위가 자꾸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이거는 단속도 제대로 안 하고 네. 있고 처벌도 너무 약하기 때문이다라는 그 의견에서요. 과적 행위에 대해서 운전면허 삼진아웃제를 도입하자. 오, 그래서 제재를 강화하자라는 네네. 내용으로요. 2016년 12월 2일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번 어기면 뭐 면허 취소해 버린다. 그렇죠. 운전하는 사람이 가장 겁먹는 게 면허 취소 아닌가? 그렇죠.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어때요? 네, 저도 동의하는데요. 네. 적당한 수준의 좀 페널티가 있어야 좀 겁도 내고 네. 이 규칙을 좀 지키게 하는 유인 당근이 되지 않을까 이런 그렇죠. 생각도 하는데요. 다만 과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건 그냥 두고 계속 이런 규제만 하게 되는 거는 규제 만능주의이기 때문에 능사는 또 표준 아니라고 의임제가 봅니다. 더 필요하다는 게 네. 이지선 기자님 의견이시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걱정되는 게 사실 회사의 강제 아닌 강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는데 억울하게 기사만 면허 취소가 되면 얼마나 이거 억울하겠어요. 좀 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좀 걱정되기도 해요. 이 대안 자체가 다 의미가 있어 보이긴 한데요. 먼저 지금 이지선 기자님 말씀처럼 이 화물차 운전자의 생계 부분도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 이후에 이런 논의가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또 생각이 좀 듭니다. 인명 피해로 이어지는 화물차 화재 사건 또 어떤 원인이 있을까요? 이 창원 터널에 사고를 냈던 운전자 윤 씨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 2년 동안간 10번의 사고를 냈고요. 운수업의 종사한 2006년부터 현재까지를 이제 카운트해봤더니 모두 46번의 사고를 냈다는 정황도 있습니다. 상당히 사고를 좀 많이 냈는데 네. 제가 그 기사로 봤을 때 그 윤모 씨죠. 나이가 76이라고 지금 알고 있는데요. 상당히 고령이고 네. 위험물을 운반하는데도 이게 우리는 특별한 제재를 가할 수단은 없었던 걸로 76이고 보입니다. 계속 사고를 냈으면 제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지금 현행법을 보니까요. 우선 집 차주의 나이 제한이 없어요. 네. 아, 무슨 뭐 위험한 거, 뭐 인화 물질이라든지 독극물 같은 이런 위험한 물질을 탱크로를 운반하는 경우에 운전사가 위험물 운송 자격을 얻어야 하긴 합니다. 네. 하지만 그 자격에 나이 제한은 없어요. 이야, 이 나이 제한을 좀 둬야 될 상황인 것 같긴 한데요. 매년 평균 2만 5천 건 이상 사고가 일어나는데 이게 고령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또 생각도 드는데요. 고령 운전자.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경찰청에서 발표한 연령별 교통사고 현황이 있는데 이 정보를 보면 60대 이상 운전자의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 2011년에는 26,958건이에요. 근데 2015년에는 41,767건으로 네. 급증하거든요. 전체 교통사고의 약 18% 수준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점점 더 우리 사회가 고령화되다 보니까 이 수치가 계속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이런 70세 이상 노령층에 대해서 운전면허증 갱신 주기를 굉장히 단축하는 추세고요. 안전운전 교육도 받도록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운전면허 갱신 기간 한 10년인데 65세 이상자는 5년으로 갱신 기간은 조금 단축해서 규정하고 있죠. 외국은 더 짧아요. 짧아요? 네. 영국은 70세, 일본은 71세 그 이상이 되면요. 3년마다 아. 갱신하게 되어 있고요. 네. 그 외에 고령 운전자가 면허를 그냥 반납. 나 이제 운전 안 할랍니다. 네. 면허를 반납하면 인센티브를 제공을 해주거나 아. 그러니까 이제 면허 반납을 유도하는 거죠. 그 외에 만약에 교통안전 교육을 이수한다 네. 그러면 차량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방법. 이런 식으로 당근들을 주면서 이런 그 고령자들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좋은 방법 같은데요. 네. 우리도 좀 이런 대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죠. 그렇죠. 발의된 법안이 있습니다. 65세 이상인 사람들의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이 현행 5년이잖아요. 근데 70세 이상은 3년으로 더 짧게 이제 바꿔준 내용이 있고요. 고령화 정도에 따라서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을 달리 규정하자. 그래서 고령 운전자의 사고 예방과 국민들의 안전을 확보하자라는 내용이고요. 네. 2016년 9월 1일에 양승조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괜찮은 내용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갱신 기간 줄어드는 거 전 찬성입니다. 아. 하지만 갱신이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진다면 그거 뭐 이거 1년, 아닌가요, 이거? 뭐 1년 하든 6개월 하든 3개월 하든 이거 뭐 무슨 앉아 때려, 상관이 앉아 있나요? 때려. 그럼요. 예. 갱신할 때 그 검사하는 거 이거 실질적으로 제대로 해야죠. 그렇죠. 저도 사실은 제가 만약에 나이를 먹어서 이거를 테스트를 받아야 된다 그래도 충분히 받아들일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나는 그거를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그게 객관적인 지표로 나오면 더 이해하기가 수긍이 좀 잘 될 것 같아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연령에 따른 차별 아니냐 이렇게 가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좀 세밀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이가 있더라도 검사를 통과하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좀 하면은 별로 불만이 나오지 않을 것 같고요. 네. 또 일본이나 영국처럼 면허 자진 반납을 좀 유도해서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방안도 좀 고려해 볼 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크고 작은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했던 그 창원 터널에 대한 종합 대책을 위해서 종합 토론회를 지금 했다고 하는데요. 경남도가 이제 주체가 돼서 주도를 해서 전문가 13명이 모여서 안전대책 협의체를 이제 발족을 해서요. 지난달 토론회를 열었는데요. 협의체가 제안한 대책 37건 중에 네. 21건을 이제 우선적으로 시행을 하기로 하고요. 나머지는 이제 추후에 검토해 나가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네. 세부 내용을 보면요. 우선 교통안전시설을 대폭 확충했습니다. 터널 구간을 포함해서 구간 단속 시스템을 도입하고요. 전자식 터널 차단 시설. 그리고 터널 내 열 화상 카메라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네. 또 그 방역 마스크도요. 터널 입구 쪽에 비치한다고 하네요. 예, 창원대로 접속부 차로도 확장하고 개선할 계획이고요. 터널 안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터널 쪽으로 이제 기존에 운전하고 있던 운전자들이 터널 가까이 오지 않고 미리 우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창원터널 양 방향에 교통 안내 전광판도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네, 그 밖에도요. 창원 방향 내리막 경사 구간에 긴급 제동 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이나 또 임시도로 추가 개설 같은 경우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기로 했는데요. 어쨌든 시행하는 대책들이 장기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이번 기회에 화물차 화재라든지 아니면 터널 화재 같은 제대로 된 안전망을 좀 구축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참사가 나면 저도 딱 그래요. 그때만 주의해요. 최근에 사우나를 못 가고 있습니다. 터널도 좀 무서워요. 근데 사실은 또 지나고 나면 또 그냥 잊어버리고 그래서 반복되는 게 아닌가 생각도 또 듭니다. 이게 나한테는 일어나지 않겠지 하는 그런 막연한 네. 안전불감증이 사회 전반에 만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나눈 그 화재 참사 원인도 결국엔 다 비슷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방만 좀 철저하게 해주고 한다면 사회적 참사는 좀 충분히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네. 혹시 영화 설리 허드슨강의 기적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봤죠? 네. 이게 그 비행기와 셋대 충돌, 이 버드 스트라이크 때문에 뉴욕 허드슨강에 비행기가 불시착한 이 사고를 바탕으로 한 영화인데요. 네. 이게 그 사고를 수습하는 사람들의 그 어떤 영웅적인 면모 이런 거를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인상적이긴 했는데 참사를 일어난 이후에 이 교통안전위원회라는 게 청문회를 열고 왜 사고가 일어났는지, 네. 대처는 적절했는지 이런 것들을 철저히 분석하는 점이 맞아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좀 구조적인 접근을 통해서 비슷한 사고가 재발되는 그 가능성을 줄이고 이렇게 또 예방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오늘 그 저희가 화재 참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하지만 이 참사가 화재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서 잠깐 이야기했지만 건물 붕괴 아니면 뭐 배가 침몰하다든지 이런 참사들도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계속 이야기를 나눠봐야 할 것 같아요. 자, 저희도 계속적으로 사회적 참사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기자님 오늘 첫 방송했는데 좀 소감 어떻습니까? 많이 편안하게 해주셔서요. 네. 잘 방송한 것 같고요. 제가 관심 저희가 있었던 딱 주제를 해드렸던 건 뭘 했죠? 당신이 알아서 하셨는데 우리가 뭘 했다고 감사하고 제가 또 관심 있었던 주제에 대한 이 네. 사회적 참사 부분에 대한 얘기를 나눠서 더 보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기자님 하여튼 오늘 수고하셨고 우리 다 하여튼 오늘 사회적 참사를 그래도 많은 얘기를 잘 했는 거로 생각이 듭니다.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고 나 그리고 나의 가족들이 모두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철저한 사회적 정비와 성숙한 시민의식이 참사를 막을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행복으로 통하는 법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 got a cab and then threw up upon his car seat.
told me